반쪽짜리 편지. 다로 아저씨는 어느 날 엉뚱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겉봉을 보면 친구가 보낸 게 분명한데 속에 든 알맹이의 내용은 뚱딴지 같았습니다. 저번에 누구 결혼식 때 왜 오지 않았나는 둥, 집안 망신시킨 조카를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무슨 사람이 그리 싱거우냐는 둥,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막 구겨버리려던 다로 아저씨가 멈칫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뒤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친구도 참 깜빡했구먼. 몇 사람에게 보낼 편지를 한꺼번에 썼다가 그만 봉투와 속편지가 뒤바뀐 모양이라는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로 아저씨한테 올 편지는 다른 누군가에게 갈 터였습니다. 다로 아저씨는 편지를 새 봉투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이내 다로 아저씨의 눈에는 눈물이 얼비쳐 자꾸 눈을 슴뻑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반쪽짜리 편지가 문득 떠올랐던 것입니다. 고등학생 다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반쪽짜리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위로 반쪽만 자른 누런 편지에 연필로 꾹꾹 눌러가며 서툰 글씨로 쓴 편지. 그것은 시골에서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최다로 앞이라고 씌어 있었지만 그 속에 든 편지는 늘 영수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수가 보내준 돈은 네 오빠 등록금으로 보냈다. 고맙다. 네 오빠는 나보다 더 너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니라. 그리고 염치가 없다면 한 가지 더 부탁하마. 네 엄마가 눈병이 나서 고생하고 있으니 한약 한 병만 좀 사서 보내다오. 여동생 연숙이는 국민학교만 졸업한 뒤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차장이 있었습니다. 차장은 대부분 14살 안팎의 여자아이들인데 버스에서 손님들한테 일일이 요금받는 일을 했습니다. 출퇴근 때 만원버스 속에서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돈을 받는 일이 여간 고되지 않은 데다 돈도 안 내고 거스름돈 내놓으라는 짓궂은 사람들과 신랑이 질까지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승객들이 오르내리는 것도 도왔으며 정류장에 멈췄던 버스는 차장이 오라이! 라고 소리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달려야 하는 아주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다로가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자 동생은 중학교에도 못 가고 차장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자취를 학교에 다니는 다로도 늘 바빴습니다. 영숙이는 합숙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로가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날에는 어떻게든 틈을 내어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편지를 제 주인한테 꼭 전해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종점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영숙이가 일하는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이는 다로를 발견하고는 손짓만 보내고 먼저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손님에게 받은 버스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몇 분 동안 오빠 다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빠! 편지! 자, 너도! 남매는 아버지의 편지를 서로 바꾸었습니다. 영숙이가 받은 편지는 다로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로야, 이번엔 네 성적이 더 올랐더구나. 기쁘다. 이 아비보다 영숙이가 더 기뻐할 게야. 너는 아무 생각 말고 공부나 파고들어라. 그 편지도 채 더 읽었는데 저쪽에서 운전기사가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면 영숙이는 서둘러 달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잘 가! 노는 날에 오빠한테 갈게. 빨리 하지 말고 그냥 둬.
아직 편지에 눈을 둔 채로 달려가는데 용케도 버스 쪽으로 똑바로 갔습니다. 다로는 그 등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하루 노는데 그냥 쉬어. 아버지께서 편지에 그러라고 하셨어. 미안해. 오빠도 별소리를 다 한다. 영숙이는 하얀 이를 가지런히 내보이고는 버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다로는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다로가 아버지의 편지를 위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원본은 이러했습니다. 영수가 얼마 전에 다로 담임선생님이 시골 우리 집에 다녀가셨다. 네 오빠가 휴재니 대학은 서울에 보내도록 하라시더라. 서울은 돈 없는 사람도 공부하기 쉽다고 하시며 네, 그러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너도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해라. 하루 한 끼를 줄이더라도 돈을 좀 더 보내줘야겠구나. 다로에게는 딴소리 말고 서울 갈 준비를 하라는 단호한 명령이었고 영숙이한테는 우리도 각오하자는 당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늘 이렇게 둘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로는 이 편지를 거푸거푸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로 영숙이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영숙이는 그날부터 하루 2끼만 먹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를 지우고 아버지의 글씨를 흉내내서 이렇게 고쳐 썼습니다. 너가 고생이 많다. 그러니 밥을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네가 건강해야 오빠를 계속 도울 수 있을 게 아니냐. 그 편지를 건네받은 영숙이는 편지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뒤 눈물 2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공교롭게도 다로가 고쳐 쓴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든 영숙이의 눈은 아직 눈물을 머금고 있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해맑기 그지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내 방 안 굶을게. 그 말에 왠지 다로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못하고 편지만 건네받고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햇빛이 쨍쨍한 바깥으로 나온 듯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머릿속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일하는 버스가 종점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렸는데 강렬한 햇볕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듯 머리가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런 기억으로 미루어 보아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영숙이는 그달부터 여태까지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아버지께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반쪽짜리 편지는 다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반쪽짜리 편지를 통해 남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게 만들었고 또 서로를 이해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뒤 다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반쪽 편지는 온쪽 편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로 아저씨는 잘못 온 편지를 넣은 봉투에 주소를 다시 쓰고 풀러 붙여 봉한 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애들 고모한테 갔다 옵시다. 재범아, 상범아, 너희들도 같이 가자.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오래 못 봤잖소. 보고 싶어 그래요. 뭐가 오래 못 봤어요. 고모네가 다녀간 지도 한 달 채 안 됐는데. 한 달이면 오래지. 아이들의 고모인 영숙이는 벌써 40줄에 들어선 나이였습니다. 성실한 운전기사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워낙 알뜰한 덕분에 아이들 고모부는 지금 개인 택시를 굴리며 나무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하니? 어서 가자.
다로 아저씨가 재범이, 상범이에게 재촉했습니다. 꾸물거리는 거 나빠요. 빨리 오세요. 어느새 아이들이 승용차 안에서 빵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다로 아저씨는 문득 지난날 영숙이를 만나러 간 종점에서 듣던 그 경적을 떠올렸습니다.